제가 이제 그 35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의 반복인데 왜 조기 발견이 중요한가? 그냥 조기 발견이 굳이 내가 지금 성인 자폐인데 청소년인데 우리 아이는 또 이미 학교 들어갔는데 조기 발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또 이게 굉장히 중간중간에 청소년기, 성인기에 예후하고 직결되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조기 발견 이야기를 저희가 빠뜨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오티즘 스쿨에는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 조기 발견에 대한 대책이나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우리 이 당사자분들과 가족들을 훨씬 그 비용을 절감시키는지,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조기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개업은 비용이 아니라 장기 비용을 줄이는 임상적 경제적 투자라는 것인데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신 분이 조기 유아기에 이 발달 장애만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그러니까 발달 장애 조기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향후에 투자 수익률을 향상시키는지, 창출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남는 장사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발 조기 영유아기에 발견해서 빨리 개입하는 것을 해야 국가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신 분이 이것만 연구하셔서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요는 이와 같고요. 왜 그러면 조기인가? 우리가 결정적 시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이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적절한 자극이 있으면 뇌회로는 아직까지 얼기설기 뭔가 효율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매우 많은 어떤 그 뇌의 구조나 기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고 적응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도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 개입을 함으로써 이런 0세에서 3세 사이의 결정적 시기에 조금이라도 행동이나 언어나 사회성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만 3세가 되면 거의 성인의 80%의 뇌 구조물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완성이 돼요. 물론 구조적인 것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성숙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회로가 가지치기를 하고 불필요한 회로들은 없어지고 필요한 것은 극대화되고 그런 과정이 효율화 과정이고 성숙해지는 과정인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만 3세까지가 성인의 80%니까 우리가 옛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그냥 어르신들이 옛날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 3세까지 굉장한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이런 얘기를 호도해가지고 인지 자극 막 주고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수학 가르치고 앉혀놓고 기저귀도 못 댄 애를 갖다가 이제 그러신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또 너무 빨리 배우지 말게 해라. 이때 중요한 자극은 엄마하고의 상호작용, 네, 정서적 자극, 네, 이지 인지적 자극이 아니다라는 말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ESDM 너무 다 잘 아시죠? ESDM과 대표적인 이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ESDM과 제스퍼. 근데 이제 ESDM을 했더니 ESDM 개입군이 지능 지수와 적응 행동에서 유의미한 향상 어떤 걸 보였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실 지능 지수 향상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애답티브 스킬, 적응 기능의 향상입니다. 근데 이게 ESDM 직후가 아니라 그 2년 후에도 장기적으로까지 개선 효과가 유지가 되더라.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ESDM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ESDM 안 받았던 군들에 비해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행여라도 나는 우리 아이 ESDM 같은 거 안 했었는데 조기 개입 못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런가? 라고 또 죄책감이나 후회를 또 하시는 부모님들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후배님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자폐 시그널을 보였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라는 기조로 생각을 하셔야지 본인 자신의 아이와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너무 후회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얼굴 표정들이 다들 막 심각해지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심란해. 우리 아이 조기 개입 못했는데 어떡하지? 또 그러시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이 제스퍼라는 거는 이 조인트 어텐션이니까 공동주의라든지 상징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의사소통과 같은 핵심 결손을 표적으로 해서 만든 그런 발달 행동 중재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조인트 어텐션, 공동주의나 또 상징놀이, 역할놀이 같은 거 다 상징놀이죠. 소꿉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자발적 발화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효과의 장기 지속도 상당히 담보를 하더라. 이게 학령기까지도 확보를 하더라. 그래서 조기 개입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ESDM 이런 제스퍼라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조기 개입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장기 추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스펙트럼 우리 청소년과 성인기 기능이 조기 개입을 받은 경우에 상당히 적응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증상 개선까지도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령기를 넘어서서 청소년기,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기능적 독립성이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 개입, 조기 선별, 조기 개입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매개인데요. 아까도 제가 아너스 스피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 대기도 막 1년, 2년 그렇잖아요. 제 외래가 지금 22년도에 예약하신 분들이 지금 초진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4년 동안 이미 다 한 병원 한 3-4군데 다니셔서 차트 막 이만큼 갖고 오시고 또 이미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근데 예전에는 좀 엉뚱한 치료들을 많이 받고 오셨는데 요새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방향들을 잘 잡으셔가지고 부모가 거의 반 전문가 돼서 이게 전문가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요새는 지적 수준들이 이 스펙트럼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들이 너무나 높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과도하게 높으셔가지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 아무리 실비 지원이 되고 뭐 바우처 지원이 되더라도 시간도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손해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맞지 않는 치료를 받으면 역행해요. 대표적인 게 스펙트럼 아이들한테 심리 놀이 치료를 하면 역행합니다. 문제 행동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난사해서 막 치료들을 이것저것 막 하고 계시는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많이 하지 않고 부모가 핵심적인 것들을 집에서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빠 다르고 엄마 다르면 안 되고 할머니 다르고 외할머니 다르고 가끔 오시는 도우미 아줌마 다르고 또 활동 지원사 다르고 특수교사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 일관되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대처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양육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런데 들어보면 양육 환경을 나중에 적어놓지도 않으시고 나중에서야 실은 제가 아빠하고 뭐 별거하고 있고 아이는 누가 키우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애하고 같이 있지도 않아 엄마가. 그런데 엄마가 데리고 온 거죠. 저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완전히 뭐가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엄마가 안 키우고 있고 어떤 환경인지를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꼭 먼저 물어봅니다. 같이 오신 분이 심지어 남편이 맞는지도 물어봐요.
애기 아빠가 아닐 수도 남동생인데 애기 아빠인 줄 제가 오해하고 있다가 남편분이 아니시군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이제 아버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예약하고 오신 분들은 아빠가 딱 와가지고 제 코앞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아빠가 예약하셨구나. 엄마는 지금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 어머님은 조금 소극적이신 건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빠가 너무 주도적이니까 엄마가 약간 물러나 있는 경우예요. 근데 엄마가 적극적인데 아빠들이 좀 소극적인 경우는 진료실 안으로 안 들어오시거나 들어와도 저기 구석에서 운전기사 따라온 것처럼 그냥 가만히 핸드폰이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버님도 앞에 와서 제 앞에 같이 앉으세요 라고 해서 꼭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 이유는 가정에서 부모가 매개하는 것들이 치료센터 다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정말 저는 100배 1000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님 반 전문가 만들어 드릴게요. 반 전문가 되실 수 있어요. 노력 조금만 하면 돼요. 아빠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한 팀이 돼서 일관되게, 그리고 함께 양육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학교, 현장,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활동 지원사까지 일관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여러 가지 아이의 사회성이나 행동조절 능력 향상에 너무 중요하다. 아이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7번 정도를 문제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분이, 대부분 아빠죠. 아빠가 이제 애하고 많이 못 놀아주니까 너무 미안해서였는지, 뭘 그렇게 애를 잡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 그러고서 문제행동 겨우 엄마가 열심히 에이베이 해서 잡아놨더니만 다 풀어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애들한테 그러고 만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아빠를 계속 만지는 애거든요. 초등학생인데. 만지지 않아야 돼. 아빠한테 손대지 말자. 너는 이제 애기가 아니야. 초등학생이야. 라고 말을 하면 아버님들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도 막 만지는 걸 그냥 냅두시고 계세요. 근데 내 보는 데서도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아버님들이 이제 이렇게 마지못해서 애를 그만 만지게는 하지만 집에서는 계속 아이가 치대고 아빠 얼굴 만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허용해주고 계시는 건데, 그런 것들도 이 아이들은 그게 정서적으로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밖에 나가서 해도 된다고 그렇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그렇게 딱 하면 그런 널리지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밖에서도 친구 몸에 손을 대면 안 돼. 라고 일관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ABA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냥 단순한 거, 꼭 얘가 안 했으면 하는 거, 좀 늘었으면 좋겠는 사회적 행동, 그런 거에 한해서만 딱 정하셔가지고 일관되게 대처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개입을 했을 때 효과는 말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부모가 너무나 마음에 그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요. 왜냐? 무기가 생기거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거든. 의존하지 않게 되거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 부모로서 가족의 효능감을 엄청나게 극대화시켜줍니다. 무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틱 환자들한테 행동치료를 정말 많이 하는데, 약만 쓰지 않고 행동치료를 하는데, 이 행동치료를 하면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가 이제 연장이 하나 생긴 거야. 무기가 하나 생긴 거야. 막 틱을 하고 싶을 때 딱 대안적 행동을 하나 알게 되면 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몸이 막 근질근질거리고 애가 몸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몸을 네가 감싸고 스스로를 허그하고 손가락 깍지를 딱 낀다거나 그런 거를 미리 감지하고 먼저 하면 네가 틱을 극복할 수 있어. 네가 틱을 통제할 수가 있어. 100%는 물론 아니야. 하지만 30%라도 40%라도 할 수 있다면 너는 스스로가 틱한테 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너무나 행복할 거야. 조금 삶의 질이 올라갈 거야. 엄마한테도 그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키라고 하거든요. 맨날 뭐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헤빗 리버설 트레이닝, 습관 반전 기법을 많이 시키는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막 문제 행동을 막 자해를 하고 그럴 때 어쩔 줄을 몰라고 쩔쩔매는 것과 딱 잡고
받고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어디 보자. 이제 청근아 선생님이 학습의 절호의 기회라고 했어. 이 재료를 얘가 보여줬어. 이제 나는 이제 요리를 할 거야.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딱 해야 되는데 그냥 어머님이 자신감이 없어하고 우울해하면 애한테 단호할 수가 없거든요. 버텨주셔야 되는데 못 버티거든요. 그런데 무기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딱 하고 나면 그 후에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이제 오셨을 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너무 막 뿌듯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갖고 오실 때 제가 정말 칭찬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정말 훌륭하시다. 근데 그 어머님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더 잘하게 되고 막 나중에는 이제 막 자격증 따시고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막 이제 거의 세미 전문가가 다 되셔가지고 그렇게 발전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십니다. 부부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지시고 엄마 우울증도 정말 싹 없어지시고 그래서 부모 매개 개입이 내가 너무 힘든 게 아니라 왜 제가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사들이 있는데가 아니라 부모가 효능감을 갖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디지털 치료제 얘기 좀 할게요. 사실 이제 밖에 부스에 너무 많은 디지털 치료제들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겁니다. 혼합형도 있고 가정에서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는데 아까 섬에서 오시는 분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정말 필요하다 디지털 치료제는.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병행을 해야 돼요. 약도 병행하고 어디 센터 치료도 병행해야 되지만 적어도 그거에 의존하는 빈도는 좀 줄일 수가 있다.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단순히 그냥 하나 개발이 되면 띠끈 그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 아이한테 이제 맞춤형 치료제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레벨별로. 우리 아이가 무발하면 무발화에 맞는 어떤 그 단계로 들어가면 그 아이에 맞는. 우리 아이는 이문제 행동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상동 행동은 없어. 근데 이런 게 있어. 우리 아이는 자해는 없는데 너무나 지금 아이가 자꾸 아까 피하기만 해. 도전을 안 해. 뭐지 그런 것들도 다 맞춤식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너무 옵션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옵션이 이런 좋은 디지털 시대에 생기게 됐다. 그래서 시공간 제약 없이 제공 가능한 원격 치료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 너무나 적합한 치료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보험수가 적용 대상으로까지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의 주요 역할은 진단도 할 수 있고요. 인지행동 치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 모듈로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 조절도 시킬 수 있고 양육자 코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많은 지금 전 세계 연구자들이 디지털 치료 학회가 있어요. 디지털 멘탈 헬스, 뭐 수면, 강박증, 뭐 틱, 뭐 다양한 ADHD. 지금 ADHD 그 디지털 치료제는 최근에 식약처 승인까지 받아서 시판이 되고 있죠. 실행 기능 향상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하는 디지털 치료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조기 개입을 과학적으로 이제 조기 개입을 했을 때 그럼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도대체 좋아지는 것이냐인데 신경 가소성 아까 말씀드렸고 임상 지표가 개선이 돼요. 특히 적응 행동이 좋아진다. 적응 행동이라는 것은 일상 자조 기술입니다. 지가 알아서 양치질하고 때 되면 밥 먹고 나면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엄마가 일일이 다 알아서 애 쫓아다니면서 먹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죠. 이건 언어의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이 소셜 스토리 맨날 집에서 하시고 데일리 루틴 소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기계적으로 해요. 그걸 많이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이 그냥 우리 아이 자폐래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되셔가지고 엄마는 막 우울해지시고 막 제 외래만 4년 동안 기다렸대요. 그리고 다 재활학과 다니시면서 무슨 이렇게 구강 자극하는 치료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 행동 너무 많이 생긴 상태에서 오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집에서 아이가 자폐라고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애를 너무 막 그냥 너무 의존적으로 다 해준 거죠. 퇴행시키고 문제 행동 있으면 그냥 아유 네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냐 그러면서 그냥 다 받아주고 자해를 하면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얘가 자해가 줄겠어요 늘겠어요. 자해를 했더니 이득이 생기는데 늘지 당연히. 자해를 해도 안전망만 딱 갖춰주고 얻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ABA잖아요.
그걸 집에서만 지키셔도 애가 정말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행동 이후에 어떤 베네핏도 없게 해라. 그 명제값만 제가 딱 드리고 6개월 동안 딱 왔을 때 애가 지가 그 집에 그 뭐죠? 그 도어락을 본인이 꼭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맞춰줬대요. 그래 네가 눌러. 근데 계속 오류가 나니까 삐삐삐 그러고 막 나중에는 막 경고 세게 울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웃집까지도 너무 민폐를 끼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니 못하게 하셔야죠. 도어락을 누르는 걸 왜 허용을 해주세요? 애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막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뭐 막 소리 지르고 자기가 할머니가 눌렀다고 엄마가 눌렀다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못 누르게 하시고 대신 네가 이걸 여기서 참고 안 누르면 집안에 들어가서 너가 어떤 보상이 있을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어머니 엄마 아빠가 다 의사였거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더니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고 6개월 후에 싹 없어져 갖고 왔어요. 도어락 지가 꼭 눌러야 되는 그 강박 행동이, 그 반복 행동이, 상동 행동이.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안쓰럽고 애가 너무 난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동네 창피하니까 누르게 해줬던 그런 경우, 그런 원칙을 부모님들이 아시고 좀 지키시면 참 좋다. 계속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지금 힘든 그런 경제적 생산성 손실, 또 맞벌이 부부셨다가 한 분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셔야 돼서 간접 비용이라고 그러죠. 애들을 돌봐야 되는 것 때문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노동력을 이제 상실하시게 되거나 휴직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막 3년, 5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복직을 겨우 하시는데 복직을 안 하시고 아예 영구적으로 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거의 지적장애를 동반한 자폐군이 거의 34억 한 아이에 드는 돈이 지적장애가 없는 경우는 거의 20억 가까이 든다.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이걸 보시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저는 일을 하시라 그래요. 애 쫓아다니지 말라 그래요. 아이들 어느 시점이 되면 물론 아기 때는 이제 같이 있어야지. 그건 일반 아이도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요, 선생님? 직장을 조금 일찍 퇴근하실 수는 없으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뭐 요새는 조금 유연하게 근무를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상사하고 얘기해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또는 어디 방과후 활동 끝날 때쯤 그때쯤 돌아오시는 방향으로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시지. 그만두시면 어머님도 힘드시고 아이한테 자꾸 화만 나고 그러시니까 계속 일하시라고 저는 좀 말을 하는 편입니다. 네, 좀 갈 길이 멀어서 비용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제 어떤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이 조기 진단, 조기 개입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 훌륭한 투자인지를 이제 말하는 자리에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숨어 있는 정책 입안자들 들으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 핵심 경로도 넘어가겠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자, 이거 부모가 노동 공급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그 뭔가 조기 개입을 했을 때 훨씬 그 근로 회복 시간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 말을 되게 열심히 잘 듣고 하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복직을 하시게 됐다. 그래서 1년간 휴직했던 거, 2년간 휴직했던 거에 대해서 뭐 진단서를 이제 뒤늦게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너무 좋다고, 복직 이후에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6개월 후에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양육자가 아무래도 바뀌면, 손이 바뀌면. 그래서 제가 꼭 예고를 드려요. 이제 엄마가 복직하고 나서 아이들은 애들 가구 위치만 바뀌어도 힘들거든요. 근데 양육자가 바뀌지, 엄마는 안 보이지. 그러면 분명히 초기 한 달, 좀 길게 가면 3달, 한 쿼터 정도는 힘들 겁니다. 그건 각오하세요. 근데 그거는 지나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엄마가 다시 휴직하시거나 다시 또 굴복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약간 그런 적응 기간은 필요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국민 건강보험 자료 분석인데요. 유병률이 이렇게 2.2배 증가했는데 총 경제적 비용은
3배 이상 증가하더라. 유병률만큼 그냥 증가하면 되는데 경제적 비용은 더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열심히 치료해서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예전보다 훨씬 자기를 희생을 많이 하시고 더 돌보는 쪽으로 가서 본인이 그 근로 단축, 근로 중단, 노동 중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어떤 그런 경제적 부담, 간접 비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불과 15년까지의 자료인데 지금 최근 11년간도 비슷한 추이, 더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더 가파르게 상승했으면 상승했지 이보다 못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기 이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립,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우리 성인기에는 이제 저한테도 성인 자폐 환자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잠이 안 와요. 뭐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해요. 그리고 화가 나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다 욕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공존 문제들을 많이들 호소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소량의 약을 그 전까지 안 먹다가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막 살이 너무 쪄가지고 식단하자. 그런데 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가 차려주는 대로 먹지를 않고 본인이 막 사서 먹고 막 배달해서 시켜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정말 비만이나 당뇨, 그런 성인병을 같이 동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의료적인 대책이나 뭔가 돌봄, 뭔가 시스템도 좀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고요. 네, 이 막대 그래프는 조기 개입을 했을 때 성인기의 롱텀 아웃컴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의과대 학생들 족보가 자폐에서 좋은 예후를 기대하는 3가지의 인자를 쓰시오가 있어요. 좋은 높은 IQ, 만 4살 이전에 말 트이는 거, 부모의 적극적인 치료. 적극성, 그 3가지인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높은 IQ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댑티브 스킬, 적응 능력이다. 적응 기능이다. 아까 얘기했던 아이가 말을 한마디 못하고 IQ가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4, 50 정도 중간 정도의 IQ라도 스스로가 자기가 독립적으로 어릴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뭔가 의존하지 않는 그런 것들, 뭔가 데일리 루틴, 일상생활에서 자조 능력을 얼마나 어떤 연령대까지 갖추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좋은 예후의 인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다 연령대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독립 준비를 아까 청소년기에 시작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독립 준비를. 사실 일반 애들은 2살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막 손잡고 너무 걷지 말고 스스로 걷다가 넘어지는 거 그냥 냅두라고도.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기가 2돌 때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게 하세요. 위험한 것만 잘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좋은 예후를 관장하는 인자지만 사실은 요새는 어떤 적응 기술이다. 예전에 저희가 성인 자폐 관련된 국제학회를 저희 병원에서 주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라델피아 유펜 교수님도 성인 자폐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계속 주구장창 애댑티브 스킬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성인 자립에 성인 자폐 예후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애댑티브 스킬입니다. 그거를 기르기 위해서 저희는 기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매뉴얼들을 개발하고 많은 것들을 교육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제가 최근에 또 리뷰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그게 맞고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나 지금 진료실에서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IQ는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데 애댑티브 스킬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기를 수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 교육계가 보존되는 것도 경제적인 효과다. 형평성, 우리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너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접근성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디지털 의료기기는 그래도 그런 불평등을 어느 정도는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한국의 서비스 체계가 너무 많은 공백이 있죠. 지금 다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한국의 그 서비스 체계가
지금 병원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부모 참여 모델로 확대해야 된다. 이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진짜 잘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는 화용 언어 치료 센터는 막 2년 대기가 그래요. 어느 지역 D 지역에 있는 그 어디 두 군데.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그래서 연계해서 해야 되고요. 부모가 또 치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원격 중재 도입하고 디지털 치료기 확산해야 되고 이 서비스 간에 서로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공공보장 체계로 묶어서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엑스포에도 굉장히 후원을 크게 해주신 우리나라 최대의 어린이 보험사인 현대해상도 와 계시지만 그 소아정신과 진단 F코드에 대한 보험 예외 인정이 지금 사실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기조이긴 한데 그게 조금 더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게 조기 진단과 개입을 가로막는 요소거든요, 사실상. 소아정신과 절대 안 오고 재활학과 소아청소년과에서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알아. 본인이 애가 잡힌 거 다 아는데 소아정신과에서 F코드 받으면 지금 실비 지원 못 받으니까 자꾸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것들은 제가 뭘 하고 있냐. 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조기선별 디지털 치료제 개발 사업과 그다음에 민간에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아이마음 탐사대 사업 두 가지를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3분이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거의 100억 가까이의 지원을 받아서 네. 저희 컨소시엄은 이제 제가 총괄 주관을 맡고 있고 서울대병원 김봉영 교수님께서 공동으로 주관을 하시면서 이렇게 큰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밑에 보시면 플랫폼, 의료기기 인증, 임상시험, 데이터 수집 이렇게 블라블라 여러 가지의 기관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생학 팀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조기 선별에 필요한 태어나서 아이가 뭔가 사회성 문제의 신호가 보였을 때 3개월 때 그 디지털 앱을 켜서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 신호 진단까지는 아닙니다. 위험 신호 몇 %, 이제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디지털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2단계예요. 작년 25년부터 2단계가 시작이 돼서 앞으로 4년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신생아 코호트 집단과 그리고 18개월에서 48개월까지의 토들러 걸음마기의 그런 영유아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도 여기에 참여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지털 의료기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임상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그 자폐 조기 선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뭐 소아과 가가지고 그 예방접종하러 갔더니 이거를 켜서 어느 정도 위험 신호를 알면 그분이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아직은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뭐 어린이집이나 그냥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우선은 의사를 통해서 뭐 가정의학과 의사나 꼭 소아정신과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일반 의를 만나도 이제 선별할 수 있는 이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일반 저는 기기까지로 확장 OTC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OTC까지 확장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그냥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사용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신호를 갖고 있네. 신호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o what? 그 다음은 그러면 선별했어. 우리 아이가 신호가 뭐 89%래, 95%래.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부모 개입 프로그램입니다. 부모한테 뭔가 무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알았는데 의사를 만나기까지가 뭐 3, 4년 걸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인터벤션을 들어갈 수 있게 후속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연주의적인 발달 행동 중재, 그런 NDBI라고 하는데요. ESDM이나 제스퍼 같은 그런 것들을 인클루드한 포함한 이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조기 개입 앱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가정에서 이제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기로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마음 3사대는 진짜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연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아이마음 탐사대는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임팩트 스퀘어, 현대해상에서 150억을 출자하셔서 아이들의 조기 발달 장애나 발달 지연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그거를 이렇게 단계별로 좁혀서 최종 팀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정책으로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민간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 1 단계, 작년에 저희가 발대식을 했고요.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1 단계에서 지금 총 12팀이 진출을 해서 이제 파이널을 결선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환자들을 모아서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페이스 1까지 진출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 코엑스에서 이런 큰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아이마음 탐사대가 강연을 했었고, 저도 앞에 나가서 패널로서 그렇게 함께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계셨던 분들도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발대식 현장이고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사실 과하게 말하는 최적의 타이밍에 투자를 하면 가정이 결국은 좀 숨통이 트인다. 부모가 좀 힘이 생긴다. 그리고 사회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정책 기반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계시다면 국가 사업의 발달 장애 조기 선별 사업, 조기 개입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